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한밤중 깊은 산속에서 한 어머니가 품에 무언가를 꼭 껴안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품속만은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죠. 다음날 아침 아들이 발견한 것은 눈사람처럼 하얗게 변해버린 어머니의 모습이었고 그 품속에서 나온 것은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인절미 한 보따리였습니다. 자, 그럼 이 가슴 먹먹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박씨라는 여인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젊은 나이에 갑작스런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남긴 것이라고는 자갈밭 몇 마지기와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박씨는 피덩이 같은 아들 만석이를 굶기지 않으려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만 했죠. 낮에는 남의 집 밭을 갈아주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하면서 자신의 입에 들어갈 밥 한 숟가락을 아껴서 아들 입에 넣어주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만석이가 배고프다고 울면 박씨는 찬물로 배를 채우면서도 아들에게는 흰쌀밥을 먹이기 위해 동네방네 쌀을 동냥하러 다니는 것조차 부끄러워하지 않았거든요. 밭일을 할 때도 아들을 등에 업고 김을 맺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갈 때도 지게 위에 아들을 태우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씨의 허리는 날이 갈수록 휘어지기 시작했죠. 무거운 짐을 이고 지고 하루 종일 밭에 쭈그리고 앉아 일을 하다 보니 뼈마디가 굳어지고 허리가 굽어서 나중에는 하늘을 보고 걷는 것보다 땅을 보고 걷는 게 더 편한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씨를 볼 때마다 혀를 차면서 자식 사랑이 지극하다지만 제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른다며 안타까워했거든요. 하지만 정작 박씨 자신은 굽어가는 허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 굽은 등 위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만석이만 보면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했으니까요. 어머니의 등은 만석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요람이었고 비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지붕이었습니다. 세월은 물처럼 흘러 코흘리게 만석이는 어느덧 의젓한 청년이 되었거든요. 어머니의 희생을 보고 자란 탓에 심성이 곱고 효심이 깊은 아들이었습니다. 만석이는 어머니의 굽은 허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려왔죠. 어머니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꼭 호강시켜 드릴게요. 하며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그래서 만석이는 남들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일했고 부지런하고 성실하다는 소문이 삼시간에 이웃 마을까지 퍼졌습니다. 마침내 이웃 마을 최진 4대 규수와 혼인을 하게 되었는데 혼례날 박씨는 굽은 허리를 펴보려 애쓰며 새며느리를 맞이했거든요. 비록 몸은 늙고 병들었지만 아들이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지난 세월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손주 녀석들 재롱만 보면 더 바랄 게 없어. 라며 박씨는 혼례상 앞에서 남몰래 기쁨의 눈물을 훔쳤죠.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만석이의 혼인과 함께 집안에 미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본래 심성이 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가난한 살림살이와 좁은 집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을 점점 불편해하기 시작했거든요. 박 씨의 집은 방 2칸짜리 작은 초가집이었는데 신혼부부가 안방을 쓰고 나니 박 씨는 좁은 건넌 방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박 씨의 굽은 허리 때문에 거동이 느리고
밥상머리에서 음식을 자주 흘리는 모습이 젊은 며느리 눈에는 탐탁지 않게 보였던 거죠. 처음에는 며느리도 시어머니 눈치를 살피며 조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평불만이 늘어갔습니다. 좁은 집에서 어머님과 부대끼며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밤에 물 한 잔 마시러 나오기도 눈치 보이고 어머님 기침 소리에 잠을 설친다며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만석이는 처음에는 아내를 나무랐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며 화를 냈죠.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아내의 투정과 불만은 점차 만석이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농사일에 지쳐 집에 돌아오면 편히 쉬고 싶은데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흐르는 냉랭한 기운 때문에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편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산 너머 아랫마을에 빈 초가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로 어머님을 모시면 어떻겠느냐는 것이었죠. 완전히 남처럼 살자는 게 아니라 서로 편하게 지내자는 거라며 곧 아이도 생길 텐데 방 하나는 아이 방으로 써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아이 이야기까지 나오자 만석이의 마음은 급격히 흔들렸거든요.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어머니에 대한 효심 사이에서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던 만석이는 결국 아내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했죠.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어느 날 저녁 밥상을 물리고 나서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집도 좁고 곧 아이도 생길 텐데 산 너머 빈집으로 거처를 좀 옮기시면 어떨까요? 제가 매일 찾아뵙고 살피겠습니다. 라고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만석이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거든요. 잠시 후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좁은 집에서 나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구나. 그렇지 않아도 늙으니 코도 골고 냄새도 나서 너희한테 미안하던 참이었다. 잘 생각했다. 나는 혼자 지내는 게 더 편하니. 내 걱정 말고 그렇게 하자. 라며 오히려 아들을 다독였죠. 자식이 마음 아파할까 봐 자신의 슬픔은 꾹꾹 눌러 담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이사하는 날은 유난히 바람이 찼습니다. 박 씨는 평생 살아온 정든 집을 떠나며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썼거든요. 자신이 미련을 보이면 아들의 발걸음이 무거워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박 씨의 짐은 단출했죠.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숟가락 하나, 밥그릇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만석이는 어머니의 짐을 지게에 지고 앞장섰고 박 씨는 지팡이에 굽은 허리를 의지한 채 뒤를 따랐습니다. 산 너머 당도한 외딴 집은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흉가나 다름없었거든요. 문짝은 삐걱거리고 벽에는 금이 가서 바람이 숭숭 들어왔습니다. 만석이는 죄스러운 마음에 서둘러 문풍지를 바르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죠.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기와집 지어드릴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라며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비피하고 바람 피할 곳 있으면 그만이라고 너희들끼리 오순도순 잘 살면 그걸로 족하다며 아들을 재촉해 내려보냈거든요. 만석이가 산모퉁이 뒤로 사라질 때까지 살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던 박 씨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텅 빈 방,
낯선 천장 아래 홀로 남겨진 박 씨는 밀려오는 외로움과 서러움에 밤새 소리 없는 울음을 삼켰죠. 하지만 다음 날부터 박 씨는 언제 그랬냐는 듯 씩씩하게 지냈습니다. 혹여 자신이 아프거나 슬퍼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아들이 걱정할까 봐 억지로라도 밥을 챙겨 먹고 텃밭을 일구었거든요. 처음에는 만석이도 자주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쌀도 가져오고 반찬도 가져오며 어머니의 안부를 살폈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간사한 것이어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만석이의 발길은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봄에는 밭 갈고 씨 뿌리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여름에는 장마와 더위 때문에 힘들다는 핑계로, 가을에는 추수하느라 정신없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 오던 것이 두 달에 한 번이 되고, 나중에는 계절이 바뀌어야 겨우 한 번 들르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외딴 집에서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젊을 때 굽어버린 허리는 나이가 들수록 통증이 심해져서 비가 오거나 날이 흐린 날이면 방바닥을 기어 다녀야 할 정도였거든요. 식량도 넉넉지 않아 끼니를 거르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배고픔이나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죠. 그것은 바로 사무치는 외로움과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산속의 밤은 길고도 무서웠거든요. 부엉이 우는 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오면 박 씨는 만석이의 어릴 적 옷가지를 꺼내 어루만지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우리 만석이 밥은 먹었을까? 날이 차진데 감기나 안 걸렸는지 어머니의 머릿속은 온통 자식 걱정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유난히도 혹독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강원도 산골의 겨울은 그야말로 살을 애는 듯한 추위였거든요. 며칠째 내린 눈으로 온 세상이 하얗게 덮였고 길이란 길은 모두 끊겨버렸습니다. 박 씨의 집은 눈 속에 파묻혀 지붕만 겨우 보일 정도였죠. 땔감도 떨어져 냉골이 된 방에서 박 씨는 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추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먹을 것이라곤 말린 시래기 몇 주기가 전부였거든요. 그렇게 며칠을 굶으며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문득 생각해보니 내일이 바로 설날이었습니다. 우리 만석이 며느리 떡국이나 끓여 먹으려나 라며 박 씨는 혼미해지는 정신을 붙잡았죠.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도 자신보다 자식이 떡국 한 그릇은 먹을까 봐 걱정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찹쌀 한 되박이 떠올랐거든요. 지난 가을 산 아래 마을에 내려가 남의 집 타작을 거들어주고 품삯으로 받은 귀한 찹쌀이었습니다. 만석이 생일에 떡을 해주려고 아껴두었던 것이죠. 그래, 이걸로 떡을 하자. 설날인데 우리 아들 좋아하는 인절미라도 먹여야지 라며 박 씨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며칠을 굶어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자식 먹일 생각에 없던 힘이 솟아났거든요. 밖으로 나가 눈을 퍼다가 솥에 녹여물을 만들고 차가운 물에 찹쌀을 씻었습니다. 손이 꽁꽁 얼어 감각이 없었지만 박 씨는 호손을 불어가며 정성스럽게 쌀을 안쳤죠. 가궁이에 남은 마지막 땔감을 모두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빛을 보며 박 씨는 중얼거렸거든요. 이 떡 먹고 우리 만석이 올 한 해 아프지 말고 농사도 잘 되고 손주도 쑥쑥 크고 라며 끝없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윽고 밥이 다 되자
박 씨는 절구에 밥을 넣고 치기 시작했죠. 고요한 산속 오두막에 떡 찢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박 씨는 멈추지 않았거든요. 뽀얗고 찰진 인절미가 만들어지자 콩고물을 무쳐 먹기 좋게 썰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인절미를 보자 박 씨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죠. 맛있게도 되었네. 우리 만석이가 참 좋아할 텐데. 라며 박 씨는 떡이 식을세라 보자기에 겹겹이 싸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솜저고리를 벗어 떡 보따리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얇은 무명 저고리 하나만 걸쳤거든요. 내 몸 추운 건 상관없어. 떡만 안 식으면 돼. 라면서요. 밖에는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지만 박 씨는 지체할 수 없었죠. 내일 아침 설날 차례상에 이 떡을 올리게 하려면 지금 출발해야 했거든요. 만석아, 어미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라. 라며 박 씨는 지팡이를 짚고 떡 보따리를 품에 꼭 안은 채 눈보라치는 캄캄한 산길로 나섰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박 씨의 앙상한 몸을 사정없이 채찍질했습니다. 한 발자국을 떼는 것조차 천근만근 무쇠 덩어리를 매단 듯 힘겨웠지만 박 씨는 품속의 떡 보따리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죠. 자신의 체온은 점점 식어가고 있었지만 이 떡 보따리만은 절대로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일념 하나가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간신히 붙들고 있었거든요. 박 씨가 입은 옷이라고는 얇은 무명 저고리 한 장뿐이었으니 매서운 눈보라가 살갗을 파고들어 뼈마디가 지끈거리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추위를 느낄 겨를조차 없었죠. 오로지 머릿속에는 내일 아침 따끈한 인절미를 받고 기뻐할 아들 만석이의 얼굴만이 둥실 떠다녔거든요. 고개를 하나 넘자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굽은 허리 때문에 땅만 보고 걷다 보니 눈 속에 파묻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 일쑤였고 그때마다 박 씨는 떡 보따리가 다치지 않게 하려고 몸을 웅크려 바닥에 굴렀죠. 무릎이 깨지고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박 씨는 아픈 줄도 모르고 다시 일어나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우리 만석이 입에 들어갈 떡인데 흙이라도 묻으면 큰일이지 라며 혼미해지는 정신 속에서도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리며 눈길을 헤쳐 나갔거든요. 어느새 산 중턱에 있는 큰 소나무 숲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더 이상 발을 뗄 수 없을 만큼 체력이 바닥난 박 씨의 눈앞이 핑 돌며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니 칠흑 같은 밤하늘에 눈송이가 하염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조금만 쉬었다 가자. 여기서 만석이네 집까지는 이제 고개 하나만 넘으면 되는데 라며 박 씨는 큰 소나무 아래 웅크리고 앉아 품속의 보따리를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두꺼운 솜저고리로 겹겹이 싼 덕분에 떡은 여전히 따뜻했죠. 그 온기가 박 씨의 얼어붙은 가슴으로 전해져 오자 긴장이 풀리며 급격한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동사하기 직전에 찾아오는 무서운 죽음의 유혹이었지만 박 씨는 그것이 그저 고단함 때문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래, 딱 잠시만 눈을 붙였다가 가자. 날이 밝기 전에만 가면 되니까. 라며 스르르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따뜻한 아랫목에 누운 것처럼 온몸이 나른해지고 편안해졌죠.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환영이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 만석이가 어머니 배고파요, 밥 주세요 하며 보채는 모습이 보였고 장가 가던 날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고 큰 절을 올리던 의젓한 모습도 스쳐 지나갔거든요. 박 씨의 입가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 새끼 배고프지 않게 해야지 어미가 떡 가져왔다 라며 박 씨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떡 보따리를 가슴 깊이 파묻고 양팔로 꼭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눈이 박 씨의 머리 위로 어깨 위로 소복이 쌓여갔습니다. 그렇게 박 씨는 눈보라치는 산속 소나무 아래에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따리를 품에 안은 채 영원한 잠에 빠져들었죠. 시간이 흘러 어둠이 걷히고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내리던 눈은 그치고 눈부신 햇살이 하얀 눈밭 위로 쏟아져 내렸거든요. 만석인의 집은 아침부터 차례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떡국 끓이는 냄새가 구수하게 퍼지고 아이들은 설빔을 입고 마당을 뛰어다니며 제잘거렸죠. 하지만 만석이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간밤의 꿈이 너무나 생생하고 불길했기 때문이거든요. 꿈속에서 어머니가 하얀 소복을 입고 대문 밖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만석이가 어머니 왜 울고 계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하고 불렀지만 어머니는 슬픈 눈으로 만석이를 바라보다가 만석아 밥 잘 챙겨 먹거라. 어미는 이제 간다. 라는 말만 남기고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죠. 잠에서 깬 만석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예감에 만석이는 아내에게 말했거든요. 나 아무래도 어머니 뵈러 다녀와야겠어.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 라고요. 아내는 설날 아침부터 무슨 불길한 소리냐며 차례 지내고 나서 가라고 말렸지만 만석이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석이는 서둘러 두루마기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쌓인 눈이 눈부시게 빛났지만 만석이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죠.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만이 적막한 산길에 울렸습니다. 만석이는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산을 올랐거든요. 어머니 별일 없으셔야 할 텐데 이 추위의 땔감은 넉넉하신지 라며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고개를 넘고 두 번째 고개를 넘으려는데 저 멀리 익숙한 큰 소나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 하얀 눈 속에 거뭇한 무언가가 볼록하게 솟아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죠. 처음에는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산짐승이 죽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길수록 만석이의 심장은 쿵쾅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거든요. 눈 속에 파묻힌 그것은 짐승의 털가죽이 아니라 너무나도 익숙한 낡은 무명옷 조각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다가간 만석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눈사람처럼 하얗게 변해버린 어머니였거든요. 앙상한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머리에는 하얀 눈을 이고 뻣뻣하게 굳어있는 어머니의 모습. 만석이의 입에서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라며 만석이는 미친 듯이 눈을 파헤치고 어머니의 몸을 흔들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푸르게 변해 있었고 굳게 닫힌 눈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어머니의 굳은 팔이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감싸 안고 있다는 것을 느꼈죠.
만석이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품을 억지로 열어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양팔 사이 가슴 깊은 곳에 낡은 솜저고리로 꽁꽁 싸맨 보따리가 들어있었거든요. 그것은 만석이가 어머니께 사드린 적 있는 어머니가 가장 아끼던 두툼한 솜옷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라며 만석이는 솜저고리를 풀어헤쳤습니다. 그러자 겹겹이 쌓인 보자기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온기가 느껴졌죠.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인절미. 어머니가 자신의 목숨과 맞바꿔 지켜낸 것은 다름 아닌 자식에게 먹일 떡 보따리였습니다. 자신은 얇은 혹겹 하나로 살인적인 추위를 견디면서 정작 떡이 식을까봐 자신의 유일한 방한복인 솜저고리를 벗어 떡을 감쌌던 것이거든요. 떡은 아직도 따뜻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심장이 방금 전까지 뛰고 있었던 것처럼 말랑말랑하고 온기가 가득했죠. 그 따뜻한 떡을 손에 쥔 만석이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이 못난 놈 먹이겠다고. 이 떡이 뭐라고 목숨을 버리셨어요. 라며 산골짜기가 떠나가라 울려 퍼지는 처절한 울음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거든요. 만석이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다가 뻣뻣하게 굳은 어머니를 업었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죠. 어머니, 집에 가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따뜻한 아랫목에 눕혀 드릴게요. 라며 만석이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등 뒤에 엎인 어머니의 차가운 얼굴이 만석이의 목덜미에 닿았지만 품속에 안은 떡 보따리의 온기는 여전히 뜨겁게 만석이의 가슴을 지저대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평생 자식만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의 사랑이자 불효자에게 남긴 마지막 피눈물 같은 교훈이었습니다. 박 씨의 장례는 마을 전체의 슬픔 속에 치러졌습니다. 만석이는 상주가 되어 곡을 했지만 목구멍에서는 울음소리 대신 피가 넘어오는 것 같았죠. 자신이 따뜻한 방에서 배불리 먹고 잠들 때 어머니는 그 추운 눈길을 헤치며 오다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쳤거든요. 며느리 역시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춥고 배고픈 산속 오두막으로 내몬 것이 자신이었으니까요. 두 부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밤새도록 참회의 눈물을 흘렸죠. 그날 이후 만석이네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만석이는 어머니가 남기신 정신을 이어받아 마을에서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을 돕는 데 힘썼거든요. 겨울이면 땔감을 해다 드리고 명절이면 떡을 해서 돌렸습니다. 며느리 또한 개과천선하여 마을에서 소문난 효부가 되었죠. 세월이 흘러 만석이도 꼬부랑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산 중턱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거든요. 묘소 옆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기대셨던 그 큰 소나무가 더욱 웅장하게 자라 그늘을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만석이가 세상을 떠나던 날 마을 사람들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 묘소 옆 소나무 가지에 하얀 눈꽃이 활짝 피어났는데 그 모양이 마치 보따리를 싼 듯 둥글둥글했던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어머니의 떡 보따리라고 불렀습니다. 이후로 그 고개는 떡 보따리 고개 혹은 효자 고개라고 불리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눈 내리는 겨울밤이면 고개를 넘는 사람들의 귀에 배고프지 떡 하나 먹고 가라 하는 인자한 할머니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온다는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허리 굽은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은 그렇게 전설이 되어 오늘날까지도 메마른 우리들의 가슴 속에 따뜻한 인절미 같은 온기를 전해주고 있죠. 어머니라는 이름은 추위도 배고픔도 죽음조차도 갈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의 다른 이름임을 박씨의 떡, 보따리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